예,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진폐증의 경우에 어떤 보상이 있는지, 그 말은 일반적인 다른 업무상 질병과 달리 진폐증은 뭐가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2010년 11월 21일 대략 한 10년 전이죠. 11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최초로 장애 진단을, 즉 진폐 판정을 받으신 분, 혹은 그 이후에 최초로 요양이 결정되신 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와 달리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분은 2010년 11월 21일 전부터, 뭐 예를 들면 한 30년 전부터 병원에 계셨는데요 라는 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에 대한 일단은 분류를 전제를 하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폐증의 경우에는 산재법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상체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전제로 뭐를 먼저 조금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폐증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산재법에 따른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진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상.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산재 환자의 경우에 보상 체계를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재법상 보상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크게 재해일자와 요양 종결에 대해서 개념이 먼저 필요합니다. 즉 그 말은 재해일자라는 거는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내가 사고 난 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일을 하시다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2023년 2월 6일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업무상 재해 발생일, 재해일자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홍길동이라는 분은 내가 어깨가 아파서 한 2주 전부터 어깨가 아팠어요. 한 달 전부터 어깨가 아팠어요. 과거 조금 아팠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신 거죠.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거죠. 2023년 2월 6일 날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업무상 사고는 재해 발생일, 즉 사고일이 재해일이 되는 거고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부일, 진단서를 받은 날이 재해일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즉 직업병인 경우에는 진단서 발부일 이전부터 재해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 오늘 내용이 아니니 패스를 하고, 그냥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난 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받은 날이 무엇이 된다? 재해일이 된다. 자, 그러면 재해일로부터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잖아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치료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요? 법에 나와 있어요. 언제?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 증상이 고정이라 하면, 종결이라 하면 뭐죠? 100%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의학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굳이 얘기하면 산재가 끝나는 거예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재해일로부터 산재가 끝나는 날, 종결되는 날까지, 그 기간을 요양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뭐가 나와요? 휴업급여 혹은 상병연금, 그리고 요양급여가 나오고, 종결을 했는데 산재가 끝났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즉 요양 종결 이후에 장애 보상을 주거든요. 장애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장애를 판단하는 시점은 재해 발생 시점이 아니고 요양이 끝난 날, 산재가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여부를, 정도를 판단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진폐는 어떻죠? 진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진폐는 먼저 장애 등급이 크게 7가지로 나눠져요.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이 있는데, 내가 이직자 건강검진이 됐건, 산재법상 최초 요양 신청이 됐건,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이분은 합병증 없는 13급입니다 라고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요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장애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진폐증의 경우에는 13급 장애라 할지라도, 11급 장애라 할지라도, 9급 장애라 할지라도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진폐보상 연금이라 그래서. 자, 이걸 받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려운 게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진폐증은 9가지 합병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활동성 폐결핵, 뭐 폐암, 뭐 기흉, 기관지 확장증 등등. 이분이 예를 들어서 13급도 받았지만 동시에 합병증이 관찰이 됐어요. 자, 그럼 합병증이라 하면 요양 대상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13급이면서 동시에 요양이 돼버려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요? 산재에서 장애 판단은 요양이 끝난 시점에 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칙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폐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양이 결정된 시점에 동시에 장애 판단이 가능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장애 판단을 했는데 동시에 요양 결정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9가지 합병증이 있으면. 진폐증은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완치, 치료의 개념이 아니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있을 때만 뭐를 할 수 있다? 요양을 할 수 있다. 즉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13급이면서 동시에 요양 대상이 됐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산재법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양 대상자가 되면은 종결될 때까지, 즉 산재가 끝날 때가 휴업급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폐는 휴업급여 개념이 이제는 없어요. 그냥 해당되는 13급이면 13급에 따른, 3급이면 3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그냥 받으실 뿐이에요. 즉 이제 진폐 환자는 뭐가 없다? 휴업급여가 없다. 그 말은 상병보상연금도 없다. 오로지 진폐보상연금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또 재밌는 경우 하나 있습니다. 진폐 합병증 중에 TBA라는 게 있어요. 활동성 폐결핵. 활동성 폐결핵은 요양 대상자는 맞는데 일형이 아니고 의증인 경우에도 활동성 폐결핵은 요양을 인정을 해줘요. 즉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시고 치료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즉 요양을 하면서 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증으로 만약에 활동성 폐결핵이 요양이 됐다. 자, 그러면 의증이면은 진폐가 일단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 1형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13급을 못 받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TBA의 경우에, 즉 활동성 폐결핵의 경우에는 요양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13급이라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진폐보상연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휴업급여도 없고 진폐보상도 없지만 요양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족급여가 있거든요. 유족급여는요,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원칙적으로 수령을 할 거잖아요. 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근데 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시금에 따른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1300일 규정을. 1300일치를 지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진폐는, 자, 신법인 경우에요. 만약에 2015년에 처음으로 진폐 13급을 받았고 동시에 뭐 어떤 합병증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분은 휴업급여 없이 13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만 지급받고 계시다가 사망하셨어요. 근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리고 연금 수급권자도 없어요. 근데 자녀만 2분 있어요. 성인 자녀만. 그러면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폐로 인한 사망을 인정을 받더라도 장의비만 지급받아요. 그 말은 진폐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 이제 신법 적용자 하에서는 일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금만 받거나 아니면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분, 일시금 대상자만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장의비만 받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영상을 준비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듣는다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으신 분, 즉 신법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는 휴업급여라는 건 없다. 오로지 본인이 판단받은 진폐 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만 지급받는다. 자, 두 번째로 예외적으로 요양 대상, 즉 병원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뭐요? 즉 진폐 급수는 없는데 의증인데 TBA로 요양만 하신 분은 어떠한 보상도 없어요. 휴업급여도 없고 진폐보상연금도 없고 오로지 요양급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되 요양 중이되 휴업급여도 못 받고 진폐보상연금도 못 받는 경우가 이제는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폐 환자가 사망을 하셨을 때 어렵게 해서 진폐로 인한 사망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분에게는 연금수급권자가 없대요. 그러면 유족급여는 받을 수가 없다. 오롯이 장의비만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진폐 환자인 경우에는 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유족 일시금은 적용이 안 되니까, 즉 1300일치를 받을 수가 없으니 유족 연금만 받을 수가 있으니 이제는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만 유족 사건의 실익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전제는 뭐라고요?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처음으로 급수를 받은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급수는 받았어요. 요양을 한 적은 없어요. 요양은 예를 들면 2015년에 했어요. 근데 연금수급권자가 없어요. 그러면 연금수급권자가 없으면 제가 어떻다 그랬죠? 대원칙은 뭐다? 연금수급권자가 없으니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장의비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만약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급수를 받을 수 있었던 자 혹은 받았던 자라면은 유족 위로금 평균 임금의 781분이거든요. 이거는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진폐는 사실 이렇게 뭐 10분, 15분짜리 영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사망을 하여서 내지는 내가 처음으로 진폐를 판정을 받았는데 보상이 좀 이상하다, 좀 궁금하다 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폐는 너무 복잡합니다.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